미국 펜타곤은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미국 기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나라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1위 수출 무기가 됐고 KF-21은 미국 F-35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천무는 미군 하이마스를 제치고 폴란드가 선택했죠.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상위권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니엘 리처드 케이건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미국 최대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에서 수석 전략 분석가로 일해왔습니다. 안보 싱크탱크의 수석 연구원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설계하고 미국의 절대적인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저희가 만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저희는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랜드 연구소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노스롭 그루먼으로 옮겨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산 전략을 총괄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의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무기 체계는 언제나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고 특히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 기술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기술 통제를 정면으로 뚫어버리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된 건 2년 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저희 노스롭 그루먼 본사였습니다. 40층 높이의 초현대식 건물 최상층에 있는 전략회의실에서 전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각국의 무기 체계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하이마스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유럽의 동맹국들 대부분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마이클 브라운 부사장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 한쪽에 한국의 K239 천무가 나타났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이클 부사장은 한국 시스템을 가리키며 하이마스의 값싼 복제품이라고 평했고 다른 동료는 실전 검증도 안 된 장난감 수준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정보로는 천무는 발사대만 한국에서 만들고 핵심인 정밀 유도탄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로켓 모터의 심장부인 초고 내열압금 기술과 GPS 유도 시스템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한국 정부가 이 기술들의 이전을 요청했을 때 거부 권고안을 작성했던 당사자였어요. 당시 제가 펜타곤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주면 한국이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해 결국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영원히 우리 기술에 종속된 하위 파트너로 묶어두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어요. 로켓 모터 합금 기술 이전 불가, GPS 유도, 시스템 핵심 코드 공유 금지,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일체 차단, 이런 내용들이 그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철저히 제한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천무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조합 수준이고 사거리나 정밀도 면에서 하이마스에 크게 뒤떨어지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어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한국은 발사대 정도만 만들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가장 핵심인 유도 시스템과 로켓 모터는 절대로 우리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희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히 우리가 만든 장기판 위의 말 정도로 취급했어요. 언제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속적인 관계로만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때마다 우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때로는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달아서 포기하게 만들곤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 방산업계의 일반적인 갑질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건 지난 겨울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자택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긴급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중동 지역 정보 분석팀이었고 제목은 사우디아라비아 작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정보 공유 정도로 생각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공격 작전을 펼친다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보고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의 후티 반군 거점을 공격한 작전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공격에 사용된 무기였어요. 바로 한국의 K239 천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작전 결과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와 드론, 저장고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 12곳을 모두 정밀 타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천무의 성능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였거든요. 당시 저희가 파악한 천무의 정밀도는 원형 공산 오차 50m 수준이었는데 이번 작전에서는 5m 이내의 정밀도를 보여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이마스의 최신 유도탄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작전 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착한 위성 영상과 드론 촬영 영상을 보고 저는 말 그대로 경악했어요. 천무에서 발사된 로켓들이 하나같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는 건물의 특정 구역만을 골라서 파괴하는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자국 군사 장비에 대해서는 극도로 비밀주의를 유지하던 사우디가 천무 운용 장면을 대놓고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십 번이고 다시 봤어요. 혹시 다른 무기 체계와 혼동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상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그것은 분명히 천무였고 그 성과 또한 조작이나 과장 없는 실제 결과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심각한 의문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능을 구현했을까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했는데도 어떻게 우리 수준에 맞먹는 정밀도를 달성했을까요?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기술을 입수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곧바로 과거 한국과의 기술 협력 기록들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기술을 제공했고 어떤 기술을 거부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봤어요. 그 결과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천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모터 기술과 정밀, 유도 시스템 모두 우리가 기술 이전을 완전히 차단했던 분야였거든요. 특히 로켓 모터에 사용되는 초고 내열압금은 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는 민감한 기술이어서 수출 통제, 품목 1순위였어요. 정밀 유도를 위한 GPS 수신기와 관성 항법 장치 역시 군사용 등급은 절대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기술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방산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독특한 점을 발견했는데 한국이 우리 기술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해냈다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로켓 모터의 연소 효율과 안정성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고 기술을 막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의 갑질이 역으로 괴물을 만들어낸 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자료를 다시 분석했는데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축적된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하나씩 다시 열어보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봤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것은 2015년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로켓모터 핵심 기술 이전 건이었어요. 당시 한국 측은 천무 개발을 위해 초고 내열압금 제조 기술과 연소실 설계 노하우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국방부 자문단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어요. 제가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그 내용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심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미국의 기술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자로 돌아설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로켓 모터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민감한 분야이므로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한국의 대응이었는데 우리의 기술 이전 거부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독자 개발의 강력한 동기로 삼았던 겁니다. 한국은 곧바로 국내 주요 기업들과 연구소를 총동원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솔루션을 개발해낸 것이었어요. 로켓 모터의 연소실 설계에서는 기존의 서방 기술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기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는 연소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리 미국 기술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추진제의 연소 온도 제어와 압력 분산 메커니즘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정밀 유도 시스템 분야였는데 우리가 GPS 기반 유도 기술과 관성 항법 장치의 핵심 알고리즘 이전을 완전히 차단했던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답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복합 유도 시스템에 있었어요. 이는 단일 유도 방식에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진보된 개념이었어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모든 기술 개발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상식인데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실전 배치까지 마쳤어요. 그 비결을 분석해보니 한국 특유의 압축 성장 방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자주권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려고 기술을 막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었어요.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사거리 80km부터 300km까지 다양한 사정거리의 정밀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KTS-SM-2라는 신형 미사일은 300km 사정거리의 원형 공산 오차 1m 이내의 정밀도를 구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는 우리 하이마스의 최신 유도탄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자성에 빠졌어요. 우리는 한국을 언제까지나 우리 기술에 종속된 하위 파트너로 묶어두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석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나토 동맹국 무기 도입 현황을 정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보고서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발신처는 폴란드 국방부 연락사무소였고 제목은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체계 도입 결정 통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 하이마스를 선택했겠거니 생각하며 별 관심 없이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것은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니라 한국의 K239 천무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 규모였어요.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천무 발사대 288문과 각종 유도탄 수만 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해도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였어요. 이는 유럽에서 체결된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현지 생산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내에 천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핵심 기술까지 이전받아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이 결정의 배경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폴란드 측 담당자는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공급 능력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한국과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공동 개발까지 합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신형 정밀 유도탄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양국이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방산 생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최고 경영진과 펜타곤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어요.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동맹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은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의 한 임원은 폴란드의 배신이라고 격하게 반응했고, 펜타곤 관계자는 나토 동맹국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동맹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폴란드의 천무 도입 결정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천무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지난 2월 오슬로에서 열린 한화 노르웨이 산업의 날 행사에서 홍스버그, 디펜스와 남모 등 현지 방산업체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국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르웨이 측이 천무의 기술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까지 천무를 도입한다면 북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 체계로 재무장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는 미국의 유럽 방산 시장 점유율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무기 체계의 종속관계였거든요.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탄약 보급부터 정비 지원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런 종속관계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천무 체계는 단순히 성능이 우수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국의 자주적 방산 능력을 키워주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통제 전략과는 정반대 개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오만한 갑질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했어요. 폴란드 사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는 펜타곤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공개 회의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탱크라고 불리는 그곳에 미국 방산업계와 국방부의 최고 위층이 모두 모였어요. 록히드 마틴 최고경 영자부터 국방부 차관, 그리고 군수위원회 핵심 상원 의원까지 총집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평소 여유롭던 얼굴들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역력했고, 누군가의 휴대폰조차 꺼져 있는 완전 차단 상태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치며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전환점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천무의 실전 성과부터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압도적 타격 정밀도,
예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에 폴란드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띄우며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었어요. 록히드 마틴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폴란드가 일시적으로 한국을 선택했을 뿐 결국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명적 개념이었어요. 천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담은 전략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는 전대미문의 접근법을 택했던 것이에요. 이는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참석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기술 통제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국의 이 새로운 접근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은 기술을 독점하여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나누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것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기존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전략적 함정이었어요. 우리가 기술 통제를 강화할수록 동맹국들의 불만은 커졌고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기술이 아닌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법칙을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최신 정보를 공개했어요. 북유럽 전체가 미국 중심 체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유럽을 넘어 다른 대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남미의 페루가 천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군수위원회 상원의원이 여전히 미국의 GPS와 위성통신을 통제하면 된다는 구식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그런 종속성마저 완전히 우회하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천문은 미국 GPS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유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장치, 영상, 매칭 기술을 결합한 복합 유도 방식으로 미국의 통제와 완전히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었어요. 이는 우리의 마지막 통제 수단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국 방산업계와 국방부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전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술 통제를 통해 동맹국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계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질과 통제 대신 상호 존중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접근법 말이에요.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면서 그들을 영원히 우리에게 종속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상대방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키워주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은 것은 우리였고 신뢰를 얻은 것은 한국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펜타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워싱턴 DC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혼자 앉아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제가 목격한 역사적 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장엄한 서사시였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절체절명의 현실 속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로만 바라봐왔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낡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 종속이 아닌 상생의 길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의 기술 거부를 자신들의 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 대신 조용한 결의로 응답한 것이죠. 이런 성숙한 대응 방식은 서구의 정치 엘리트들도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철학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술을 독점하여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여 함께 발전하는 협력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천무 기술을 폴란드와 나누고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는 개방적 태도는 기존의 방산업계 관행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 발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접근법이 실제로 더 큰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을 나눌수록 더 많은 파트너를 얻게 되고 더 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온 미국 방산업계의 한계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며 혁신을 게을리했고 동맹국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공급자 논리만을 고집해왔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한 태도가 결국 시장을 잃게 만든 것이죠. 반면 한국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한 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었고 한국은 바로 그것을 제공했어요. 이런 고객 지향적 사고방식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역량도 깊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을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고 심지어 능가하는 능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과 강력한 실행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한 의지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협업 문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와 생산 현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는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강점이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와 달리 집단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헌신하는 문화적 배경이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술 통제를 통한 일방적 지배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동맹국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계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개방형 협력 모델은 이런 변화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접근법은 미래 국제관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관리해야 할 하위 동맹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혁신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한국의 철학과 접근 방식은 미국 방산업계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 패권보다는 기술 공유, 일방적 통제보다는 상호 협력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주도한 한국의 선견지명과 전략적 사고는 정말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간 의지와 용기,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뛰어난 역량의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어요. 한국이 보여준 이런 정신력과 기술력의 결합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무라는 무기 하나가 가져온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인류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작지만 강인한 나라가 거대한 제국의 오만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가 대단한 무기 하나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한쪽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가진 것은 부족했지만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바로 정신으로 맞섰던 것 같아요. 결국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쪽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게 된 셈이죠.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하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한 나라의 통쾌한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이것을 문화의 전쟁이라고 부르더군요. 중국의 거리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300년의 단절된 역사.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들이 한복의 매력에 빠져드는 동안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잡지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10년간 패션계에서 일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다룬 특집 기사를 써왔습니다. 특히 밀라노에서 구찌, 프라다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작업하며 아시아의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어요. 처음 한복을 접한 것은 작년 밀라노 패션 위크 준비 과정에서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색채 배합과 곡선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복의 색동과 저고리의 배색은 현대 패션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조화를 보여주었죠.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청색 치마의 조화, 삼색동의 화려함은 밀라노의 디자이너들도 놀라게 했어요.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복의 구조적 특징이었는데,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이중구조, 완만한 곡선의 베레, 동정이 달린 깃의 형태 등은 다른 아시아 전통 복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치마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풍성함은 서양의 크리놀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복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한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중국 SNS에서는 한복이 한푸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실제 복식의 구조와 형태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죠. 또한 결정적인 차이는 역사적 증거에서 발견했는데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한복은 이미 현재 한복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용총의 수렵도와 각저총의 벽화에서 발견된 의복은 현재 한복의 원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같은 형태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서민들의 생생한 한복 착용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색상의 사용이었는데, 한복은 음양오행에 기초한 독특한 배색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색, 진분홍, 연두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의 조화가 특징적이었죠. 계절과 착용자의 신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섬세한 색채 운용은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한푸 열풍과 그에 따른 문화적 논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두는 이러한 현상의 중심지였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푸 입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통 복식 연구자로서 이 현상을 직접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당장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가 편집장님에게 동아시아 전통 복식의 뿌리를 탐구하는 특별 기획을 제안했고, 다행히 바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청두로 떠나기 전 저는 이미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한복과 한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취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식의 구조, 착용 방식, 문양의 의미, 색채의 운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했죠. 이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이탈리아의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각 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탈리아도 오랜 패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의 전통 복식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두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문화거리를 찾았습니다.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한풀을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전통차를 마시며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노년층,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설명해주는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중화문화의 정수라는 현수막 아래로 줄지어 선 가게들은 모두 한풀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것은 정통 한푸 체험관이라는 대형 건물이었는데요. 입구에는 동아시아 전통 복식의 원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체험관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한복, 기모노 한푸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설명 패널에는 한푸의 영향을 받은 주변국 복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지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까지 한푸의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체험관 운영자 리웨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보세요. 이 옷들이 얼마나 비슷한가요? 당나라 시대 우리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한복도 일본의 기모노 모두 우리 한푸에서 시작됐어요. 둔왕 막고굴의 벽화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그 차이점이 더 분명했습니다. 한푸는 한복과 글자를 헷갈릴 수 있지만 한푸의 한은 한족의 한이고 한복의 한은 한국할 때의 한이기에 명백히 글자가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달랐고 옷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전체적인 선에서 드러났죠. 저는 놀라움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체험관 한켠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중국 유명 패션스쿨 학생들이 한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학생도 역시 당당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오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푸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한푸가 동아시아 복식의 원형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각각의 전통 복식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미학과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한복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그 독자적인 형태가 확인되죠. 이중구조와 곡선의 미학은 다른 어떤 복식과도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네요. 수당시기 복식 제도를 보면 주변국들이 우리 복식을 어떻게 배워갔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최근 SNS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죠. 옆에 있는 리웨이 씨도 더욱 강한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5천년 문명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푸를 잃어버린 것은 청나라의 강압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전통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같은 서양인들은 동양의 복식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전시장을 돌아보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방문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SNS에 한복을 한푸의 한국식 변형이라고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복식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이날 본 광경은 제가 앞으로 써내야 할 기사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체험관을 나서며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 한푸 운동을 검색해보니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푸 입기가 일종의 애국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한푸를 되찾자는 해시태그 아래 한복을 입은 사진들이 한푸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 풍속화 속 한복 차림의 모습까지 고대 한푸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10년간 패션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문화 왜곡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푸와 한복은 전문가가 보면 확연히 다른 옷인데 말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옷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전체적인 선에서 드러났는데요. 중국은 옛부터 몸에 최대한 붙여서 신체를 강조했고 여성의 몸선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옷이 진화되었던 반면 일본은 직사각형의 단조롭고 깔끔한 느낌을 지향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들과 정반대로 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의에 엄청나게 많은 면을 써가며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한 깃의 형태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한복 저고리의 깃은 목판 깃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흰색 동정을 덧대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한푸의 깃은 대금 형식으로 옷자락이 서로 겹쳐지는 형태예요. 동정 같은 장식적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여민 방식의 차이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복은 고름이라는 긴 끈으로 옷을 여미는데 이 고름은 단순한 여밈 수단을 넘어 장식적 요소로 활용됩니다. 더불어 여자 한복의 고름은 길이와 색상의 조화를 통해 우아한 미를 표현하죠. 하지만 한푸는 단추나 끈으로 간단히 여미는 방식을 사용해요. 더구나 한푸는 청나라 시대에 300년 이상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재구성된 복식이에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SNS 속에는 5000년 전통의 한푸라는 주제로 올라온 영상들은 한복의 형태를 그대로 본뜬 옷을 보여주고 있었고 수백만 건의 좋아요가 눌려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도용한 나라들을 고발해야 한다. 한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패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각각의 민족이 발전시켜온 고유한 미의식과 제작 기술이 하나의 뿌리로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왜곡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 문제에 대한 심층 기사를 써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두 복식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조명하는 기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외국인인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발을 낳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웨이보를 보다가 문득 지난 시즌 밀라노 패션 위크가 떠올랐습니다. 구찌의 2023 SS 컬렉션에서 한복의 베레선을 재해석한 드레스가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구찌 수석 디자이너는 한복 저고리의 소매선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복의 베레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한푸의 직선적인 통수형 소매와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에요.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한푸와 한복을 같은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증가했는데요. 특히 극중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와 화려한 색감은 해외 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블랙핑크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 의상으로 활용한 것도 전 세계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을 선택하여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까지 각 멤버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제니는 화려한 색감과 장식이 돋보이는 궁중 스타일 한복을 선보였으며 지수는 단아하고 우아한 생활 한복을 선택하여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리사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저고리와 치마를 매치하여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고 로제는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한복 드레스를 입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멤버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했고 또한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멤버들의 의식도 한복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복 수출 통계를 보면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지난해 한복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들도 앞다투어 한복의 독특한 미학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복이 현대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밀라노와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곡선미를 자신들의 컬렉션에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었어요.
소매의 베레선과 기세 형태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관련 시장 조사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한복은 이제 단순한 전통 복식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복 관련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에서 10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복 디자인을 활용한 현대 패션 상품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밀라노의 패션계에서도 한복의 독특한 구조와 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복장이 네모나고 직사각형의 모습을 추구했다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보이는 형상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은 현재의 패션과 비교되는데, 현대의 눈으로는 직사각형의 패션보다는 곡선이 있거나 한복처럼 펑퍼짐함과 타이트함이 공존하는 패션을 훨씬 아름답게 보이기에 서구권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복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한복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밀라노 패션계는 늘 새로운 영감과 혁신을 추구해왔는데, 한복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복의 재해석은 앞으로 세계 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웨이보에서 본 왜곡된 주장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현대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한복의 세계화를 보며 자연스레 그 역사적 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그 기본 구조가 이어져 왔고, 시대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 한복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순서로 착용하며 외출이나 세배, 제사 등 의례 시에는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여자 한복은 속바지와 속치마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했죠. 이러한 착용 방식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복식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신분과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감과 색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서민들은 주로 무명이나 벨을 사용했고, 양반들은 비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색이나 옥색 등 담백한 색상을 즐겨 입었고, 특별한 의례 때는 더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죠. 계절에 따른 한복의 구분도 세밀했습니다. 여름에는 못이나 삼배로 만든 홑옷을, 겨울에는 솜을 넣은 누비옷을 입었어요. 특히 누비옷은 보온성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도 있어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통 복식은 큰 단절을 겪었어요. 청나라 시대의 만주족은 한족들에게 변발과 치파오를 강요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전통 복식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전통 문화 자체가 부정당했죠. 한복의 색상 조합에도 깊은 의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색의 조화를 중요시했으며, 특히 홀레복의 경우 색상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푸 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아이러니했습니다. 청나라 시대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단절된 전통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의 정체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았죠. 한복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깃은 예의와 품위를, 고름은 정절과 절제를, 치마의 풍성함은 포용과 너그러움을 상징했어요. 이러한 상징성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민족의 미의식과 함께 발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 복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특징들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시대의 옷고름은 남녀의 구분이 있었는데, 남자는 좁고 짧게, 여자는 넓고 길게 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옷고름의 색상도 저고리나 치마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선택했다고 해요. 이처럼 한복은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예술적 감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닌 대한민국 민족만의 미의식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저는 한복의 세계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화된 한복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쁘고 흥미로운 일인데요. 특히 밀라노와 같은 국제 패션 무대에서 한복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향은 단순히 패션 트렌드를 넘어 전통 복식의 세계화라는 큰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한복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션쇼에서 한복이 등장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한복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세계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전통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한복과 중국의 한푸 운동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푸 운동이 전통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푸 운동이 한국의 한복을 무시하고 자기네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각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요소만 보고 타인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복식의 현대적 계승이 중요한데, 한복의 각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복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국 고유 문화의 보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각 문화가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한복이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다른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도 한복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 이번 취재를 정리하며 저는 여전히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제 취재를 통해 세계 패션계가 한복이 가진 독자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동아시아의 전통 복식을 둘러싼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취재로 인해 세계 패션계는 한복이 가진 독자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